벌써 내일 비 오나? 비 때문인가 소화 때문인가. 비 온다는 소식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오늘 약을 안 먹었구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바깥의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찌뿌둥하고 저기압인 것 같아요. 기압이 낮으면 이렇게 막 허리 이게 뭐야 이 어깨뼈부터 이 등뼈 막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휴, 이래서 할머니들이 정말 괴로우니까 맨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면서 못 죽는 거예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기압이 낮으면 이렇게 막 그 힘이 들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어르신들 듣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그 애 낳고 산후조리 못한 여자들이 이런 증세가 더 심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저처럼 심장에 좀 그 기능이 좀 후지면 심장 기능이 후지면 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살아있잖아. 나는 다 망가져도 입만 무사하면 돼. 입만 무사하면 돼. 그죠? 봄이 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목련나무에 봉우리가 막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내 동생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너는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거다. 누구였지?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도 입만 살아있을 것 같은 화장한 남자인가. 화장도 안 했고 남자도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자극하려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도 화장했다고 봐줘서 고마워. 자, 어서오세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저께 교회에서 강연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못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교회 강연을 했는데 시청자도 별로 없고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안 봤나? 우리 저기 뭐야 이 청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척이 하는 교회죠. 우리 친척이 하는 교회에서 저들어와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년들에게 이제 한국 사회를 지금 어떻게 볼 건가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사실 내가 준비한 내용은 따로 있었는데 마이크 잡고 나온 얘기는 딴 얘기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내용을 들을만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채팅창을 보려고 그랬는데 채팅창을 볼 수 있는 전화기가 거의 이렇게 버퍼링이 되면서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확실히 저의 방송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 정말 감동? 에이 뭐 설마. 지방 강연도 가능하신가요? 아이 뭐 불러만 주면 근데 저를 부르겠다 그러면 교인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워낙 이렇게 좀 진취적인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 강의하는 거를 허락하셨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제가 간다 그러면 아마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광주 한번 더 와주세요. 진짜 감동. 아니 불러만 주면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듣는 청년들은 한 25명 정도? 예, 25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20에서 30명 사이인데 한 25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중에 한 2명의 청년이 막 조는 거야.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워서 주무시라 그랬더니 또 막 다 웃고, 마지막에 눈물이 찔끔 났어요? 그랬구나. 예. 교회 안 다니는데도 제 방까지 들었어요.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안 좋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맞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였나? 망부님처럼 기도하면 신자가 늘 듯. 응? 그래요? 보통 보니까 이제 무교인 분들한테 더 감동이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에게는 감동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끝부분에 울컥. 네. 그럼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떠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감동이었다. 그래요. 무교인데 아멘 했어요. 일종의 선교 방송이었구나. 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기독교인인데도 좋았다. 한 분 계시네요. 천주교 믿지만 좋았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안 좋았나 봐. 교회 나가야 하나 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 방송이, 이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인에게도 좋았어요. 한 분, 두 분 계시고, 예. 그랬구나. 불교인데 좋다. 천주교인데 좋다. 무교인데 좋다. 그래. 종교를 떠나서 좋았다. 기독교인이지만 좋았어요. 또 계시고. 기독교인데 좋았어요. 개신교인데 좋았다. 개신교 분들에게도 좋았던 거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 교회 청년들한테 괜히 또, 이 좀 잘못된 사상을 전파한 거 아닌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사이다 같았어요. 그러시군요. 2번 봤어요. 네, 개 재밌어. 그래, 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항상 의구심이 있었는데 교회 문제점을 설명해서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잘 가야 돼요. 예, 교회를 잘 가야 되고, 사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개신교 신자로서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정의를 망각하게 된 거, 옛날에 이제 적어도 7, 80년대에는 정말 온 나라가 그래도 민족을 생각하고 민주화를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90년대 들었으면서 한 20년 만에, 95년 이후로 한 20년 만에 온 나라가 정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됐어. 이유가 뭘까? 결국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 정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저는 개신교의 부패, 개신교가 큰 교회를 짓는 욕심에 빠져서 바빌론 탑을 짓듯이 큰 교회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정의를 잃어버린 거 아니냐. 매주 모여서 무엇이 옳은가, 정말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것인가를 고민했던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운영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돼버린 거 아닌가. 즉 한국의 개신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의선교회 목사님 말씀,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모든 권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정말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줬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 바울서신에 나온대. 그럼 성경 구절은 맞는데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야. 그랬더니만 그 본뜻이 뭐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은 권력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 권력이 네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권력이 네 게 아니다. 재벌이나, 지금 권력을 가진 놈들아, 니들 권력은 니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권력을 가진 놈들아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통치해라. 그 뜻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권력이니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네가 순종하고 백성을 잘 섬겨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국민을 잘 섬기라는 뜻이지 그게 국민들더러 부당한 권력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하고 안 맞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력을 계속 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내셔서 순종하라면서 왜 권력을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치겠어? 그러니까 그 말의 차이는 뭐냐? 부당한 권력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치시는 건데 권력자들아 너네들 들어라. 니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니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권력이니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력을 준 건 정말로 힘없는 백성을 잘 섬기라고 준 권력이지 그걸로 잘난 척하라고 준 거 아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맨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 사울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나와. 그게 바로 권력자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인인 거죠. 너에게 권력을 주는 이도 나고 네 권력을 뺏는 것도 나다. 그러니 네가 내게 권력을 받았으면 그 권력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야 돼? 백성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인데 이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쌩까고 지랄 연병을 해버리면 언제든 기름 부음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게 성경 구절이다.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대형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구절을 악용해가지고, 예, 그 구절을 악용해가지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래놓고 뭐 김대중 노무현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아니야. 정말 지랄 연병인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교회 학생들, 교회 청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했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그 강연을 들어줬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 우리 시청자 어떤 분이 반응이 어땠냐, 청년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청중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어제는 좀 이렇게 개인의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느라고 내 얼굴만 보여주기로 하고 방송을 한 거라. 예, 네, 그 두 명이 번갈아서 졸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낮에 일하고 왔대. 낮에 일하고 밤에 수련회를 온 친구들이라 피곤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막 저녁을 먹은 다음이라, 저녁을 막 먹은 다음이라 많이 졸렸던 것 같아. 아, 옛날에 이제 내가 우리 학원 강사했던 시절에는, 감히 졸지 못했죠. 예.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청년부 강연이니까, 이렇게 막 잡아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워서 주무시라 그랬더니, 주무시는데 떠들어서 미안하다. 그래, 누워서 주무시라 그랬더니 막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비판하느냐. 이제까지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저한테 와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권력을 비판하지 마라. 그럼 엘리야는 어쩔 건데? 성경에 나온 엘리야는 어쩔 거냐고. 부당한 권력하고 맞서 싸우면서 막 제단에 불 지르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야. 하나님의 불을 지르셨지만,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다. 부당한 권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한 적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란 얘기,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말씀은 권력자들더러 그 권력이 네 거 아니니까 함부로 흔들지 마라. 함부로 악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마라. 그런 뜻이다. 왜 갑자기 종교가 나옴? 누가 그래 왜 갑자기라고. 우리 방송은 종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요. 왜 망치부인 방송은 다 좋은데 왜 자꾸 종교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종북 빨갱이라 그러잖아. 내가 볼 때 그들은 한패야.
종교 얘기하지 말라는 놈들이랑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한 놈들이 한패라고. 왜? 그들은 이제까지 프레임을 짜왔어요. 즉 저기 이 뭐라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은 무조건 새누리를 지지해야 된다. 개신교 신자들은 무조건 저기 전쟁 뭐라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네들이 프레임을 짜온 거야. 틀을 짜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우리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개신교 철학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꾸만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똑바로 불러일으켜 세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가 문제야? 지네들이 짜놓은 그 틀, 개신교는 무조건 새누리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개신교는 무조건 새누리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 틀, 개신교는 보수는 새누리, 요렇게 짜놓은 틀을 내가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내가 볼 땐 같은 편이다. 진성준 의원님이 오시긴 오십니다. 근데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요 3시 반에 오신대요. 내가 볼 때 그놈이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같은 편이 하는 짓인지 모르고 하는 짓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 이 종교라는 게 다른 말로 사상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종교도 사상, 기독교 철학, 다른 말로 사상이야. 기독교 철학, 사상. 철학과 사상이 그렇게 많이 다른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에는 유교 철학, 도교 철학, 뭐 기독교 철학, 불교 철학 이게 다 있는 거야. 각각의 철학이 있고 이 철학을 우리가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철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니까 어떻게 실천해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게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게 다 하나란 말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개신교를 얘기하지 마라. 무식한 거예요. 왜? 민주주의 철학이 어디서 왔느냐? 개신교에서 온 거야.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강연에서. 민주주의 철학 자체가 개신교에서 온 거예요. 그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그 신권 정치를 해갖고 교황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척 하면서 이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유럽을 그 교황이 지배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소위 15세기,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세기부터 13세기에 그 십자군 원정이 있어. 십자군 원정을 지내면서 동유럽과 교류를 하게 돼, 서유럽이. 그래서 동유럽하고 교류하면서 과거의 그리스 로마 철학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라는 게 들어오고, 또 이 신앙로, 십자군 원정을 했던 이유 자체가 그 중국과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교황이 물질적 욕심으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슬람 세력이 세서 거기서 진 거야. 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중해를 지나서 육지로 가는 방법 말고 차라리 그러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자. 그래서 신학로 개척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14, 15세기에. 그래서 11세기부터 13세기가 십자군 원정이 끝나면서 14세기부터 16세기가 르네상스가 전파되고 신학로 개척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5세기, 16세기가 종교개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학로 개척, 르네상스, 종교개혁 요 세 가지가 묶어지면서 그 결과물이 17, 18세기의 시민혁명,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17, 18세기를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게, 그때 그 시민혁명은 누가 주도하는 거냐? 소위 신흥 자본가들. 그럼 이 신흥 캐피탈리즘이라 그러죠. 이 신흥 자본가들이 누구냐? 소위 평민 출신의 자본가들이고, 그들의 종교가 뭐냐? 천주교가 아니라 신교였던 거야. 구교가 아니라 신교. 그래서 구교하고 신교가 한 100년 전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귀족의 그 기득권과 신흥 자본가의 기득권의 싸움이었던 거야. 그 결론적으로 나온 게 시민혁명. 그래서 결국 이 신교도들의 정치 참여를 인정해 준 거, 그게 민주주의야. 의회 정치. 그래서 이
부자 평민들이 의회에 가서 세금을 정할 때 세금을 얼마나 정할지 의회에서 정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국회가 중요한 거야. 어때? 세계사적으로 망치 부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죠? 인본 정치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천주교 교황이 지배하면서 신본 정치라래. 신을 중심에 두고 했던 정치다.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인문주의라 그러잖아. 르네상스가 인문주의이고 그 인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가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던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게 민주주의인데 이 교회에서 요즘에 대형 교회가 민주주의가 나쁜 거라고 가르치는 거야. 원래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배치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개무식해서. 이게 민주주의는요. 개신교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야. 개신교도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게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천부인권사상. 그게 개신교 철학이야. 천부인권사상이란 말이 인본주의하고 다른 말이야. 천부인권사상. 그게 뭐냐? 이 천이 하늘천. 하나님께서 부여하다, 주다. 뭐를? 인간에게 권리를.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게 천부인권사상이거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망치 부인더러 왜 잘 나가다가 민주주의하고 시사 얘기는 좋은데 왜 자꾸 종교 얘기하냐? 그거는 잘못된 비판이라고. 민주주의는 개신교에서 나온 그 정치 체제이고 철학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불교나 도교는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누구니 단군 왕검을 얘기하면서 천부인권사상 홍익인간 얘기하잖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거 국민교육 시간에 배웠죠. 그게 다 통하는 얘기야. 과거에 우리 동양을 지배했던 사상에 홍익인간 같은 개념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경천애인 들어봤죠?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한다. 경천애인이란 말이 그게 동학사상이든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사상이 뭐냐면 경천애인이고 홍익인간이고 한마디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 이념은 뭐야?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농민이 즉 민본정치. 맹자의 정치 철학이 뭐야? 민본정치잖아. 민본정치가 뭐야? 백성이 정치의 근본이다. 이해가 다 되죠? 그러면 개신교하고 무관한 거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 철학 예수님이 민주주의자야. 예수님이 민주주의자야. 예, 예수님이 민주주의자였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서양 사람이야 동양 사람이야?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야. 서남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동이 사실 서남아시아라 그래서 동양 문화권이에요. 동양 문화권하고 서양 문화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음력이냐 양력이냐를 따지는 건데 이 그러니까 로마의 달력하고 달랐어. 그래서 6월절을 설명하고 이런 거 보면 언제다라는 그 당시 초기 성경에는 달력이 달랐기 때문에 구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 소위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 옛날에 그 페르시아 땅, 요 페르시아 땅도 내나 이 동양의 문화권이었던 거야. 그래서 60진법을 쓰고 그 60진법이 뭐예요? 들어봤지? 60갑자, 자축인묘. 올해가 병신년이야. 그게 왜 병신년이에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하고 12개. 그 다음에 그 옆에 갑을병정. 가만있어 봐. 자축인묘. 맞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12개하고 10개. 즉 12와 12. 그 최소 공배수가 60이잖아. 그래서 그게 뭐야? 60갑자. 즉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60년 걸린다. 그래서 60살이 되면 회갑이다.
그게 뭐야? 돌아오는 환갑, 돌아오다, 회갑, 돌아오다, 갑자가 돌아왔다. 한마디로 60갑자를 살았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우주에 통과를 했다. 그런 뜻으로 옛날에 회갑잔치, 환갑잔치를 한 거예요. 같은 무기라는, 그러니까 같은 그 문화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철학과 부처의 철학, 노자, 동자, 그 공자의 철학이 철학적 바탕이 같아요. 철학적 바탕이 같아.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유대교가 발생하게 된 유대교를 체계화시킨 게 누구냐? 모세이고, 이 모세가 어디에서 유대교를 만들었느냐? 이집트에서 만들었어. 이집트에서 만들었는데, 이집트는 또 달라. 왜? 이집트하고 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뭐냐면, 그 중학교 때 배우는 4대 문명,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우리가 4대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이집트 문명하고 이 소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야.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이집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유대교가 만들어졌지만 그걸 종교로서 체계화한 게 모세야. 그 모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집트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거지. 약간 이제 그 융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오경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요 이집트의 문명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태양을 섬긴다는 거죠. 태양력을 만들어낸 게 이집트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그 철학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만들어낸 그 종교에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역사는 동양적이야. 메소포타미아와 이 동양 쪽 오리엔트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면서 요 이집트의 태양력 문화가 섞여지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의 제자들이 지중해 지역에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지중해 지역이 어떤 문화였어? 로마 문화였어. 그럼 이 그리스 로마 문화는 철저히 서력이란 말이야. 서양 문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신약은 확실히 서양사적인 문화로 안착이 되지만 첫 출발은 통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탕이 뭐냐? 바탕은 인간을 근본이라고 본다. 인간에 대한 사랑, 생명을 존중하고, 그래서 신명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적은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를 모세가 지은 5개의 오경이라래. 그 다음에 그 뒤가 여호수아죠. 그죠? 내가 순서 잘 다 잊어버렸지만, 그 신명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라 그러나, 품꾼의 품삯을 제때 줘라. 품꾼의 품삯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품꾼이 품삯을 못 받아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신명기에 나와요. 한마디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줘라. 그게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좋아하잖아. 와, 진짜 하나님 노동자 중심이셔. 품꾼이 뭐야? 노동자잖아. 하나님은 노동자를 사랑하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래서 가장 약자를 돌봐라.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있으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신자인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죠. 물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야. 내가 교회 안 다녔어 봐. 니들 다 뒤졌어. 내가 교회라도 다니니까 니네 블랙 수준으로 끝냈지.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칼빵 오빠한테 부탁해갖고 니네 그냥 뿌리를 파버려. 알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저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니들 인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질 않아. 알아? 자, 그래서 어저께 뭐라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그 강연을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준비한 내용은 좀 허접했어.
내가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언급해가지고 적어봤는데 그 내용하고 많이 달랐어요. 근데 어제 나온 정말 그 내가 마이크를 잡은 다음에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강연 내용이 내가 준비한 것이 일이었다면 어제 강연 내용은 훨씬 멋있게 마사지가 돼갖고 나온 말이었다.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그 뭐라 그러나 어떤 신념도 다시 확고해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신념으로 방송한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도 막 내 마음이 어땠냐? 사람이 싫은 거 있잖아. 이것들은 진짜 그냥 개고생 해야 돼. 이런 마음. 요즘에 내가 힘들었던 건 뭐라 그러나 이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부하 내동하면서 막 내가 요즘에 터놓고 얘기하면 그냥 다 얘기할게. 나의 페북에서 이재명 관련 글 쓴 사람을 전부 다 친구를 끊고 있어요. 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관련된 글을 보면 소름이 끼쳐. 너무 불길하고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글에 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은 그냥 전부 다 지금 친구를 끊고 있어요. 왜 친구 끊었냐라고 항의하지 마. 나는 그냥 그 이재명 시장 관련한 글을 보면 몰라. 논리적 근거 없어. 그래서 소름이 막 끼치면서 너무 불길해. 옛날에 2009년에 안철수 보면서 느꼈던 2008년 9년에 안철수를 보면서 느꼈던 그 소름 끼침, 그 불길함. 그게 이재명한테 느껴져. 이유는 몰라요. 막 그때 2009년 10년 지나서 막 청춘 콘서트 할 때 안철수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근데 내가 안철수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방은 계속 그랬어. 그거 기억나요? 나는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한테 안철수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안철수 얘기하지 말라고 2009년 10년부터 얘기했어. 기억나죠? 2009년 10년부터 나 안철수 안 좋아하니까 안철수 얘기하지 마라. 예. 왠지 불길했다니까. 불길하고 소름 끼치고 뭔가 크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랬어. 그러더니 2012년에 그리고 나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유튜브에 뭘 보라고, 유튜브에 안철수의 실체를 그린 동영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한 주장 내가 한 얘기예요. 내가 2012년 여름부터 한 얘기라고. 그거 나한테 보라고 그러지 마. 그거 내가 옛날부터 안철수가 이명박 정부에서 자문위원 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안철수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옛날에 내가 2012년 여름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그 2011년에도 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고.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느끼면, 그 느낌이 하여튼 그래.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재명 시장에 관련된 글을 올린 사람은 안타깝지만 나는 전부 다 친구를 끊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길해갖고 방송이 잘 안 돼. 막 이재명을 띄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길하면서 방송이 잘 안 돼. 너무 불안해. 내가 사실 요즘에 힘들었던 게 그것 때문이야. 왜 그런가 내가 어저께 정리가 된 거야. 이재명을 막 띄우는 사람들을 보면 뭔지 알 수 없는 불길함, 공포가 느껴졌어.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근데 트위터를 보니까 문재인을 막 띄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은 거야. 이거구나. 내가 왜 이재명 글을 막 띄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나. 그건 문재인을 막 띄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소름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러면서 지금 대권 노름을 시작했구나. 대권 지지자별로 찢어놓기를 시작했구나. 그거야. 그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소름이 끼쳤던 거야.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표 그만뒀는데 왜 대통령 후보란 이게 왜 나오냐고.
그러면 그 얘기는 왜 하겠어? 지금 총선도 안 했는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나는 그 글을 본 사람이 일반 국민이야. 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느낌이 아직은 표를 줘 마로 고민하는 사람인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라는 그 글을 보면 줄까 안 줄까? 난 안 줄 거라고 봐. 문재인 지지한 척 하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런 글을 보면 지금 이제 막 고민하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을 줘야 될까 뭐 아니면 다른 야당을 찍어야 될까 고민하던 사람이 그 글을 딱 보면 마음을 접어버릴 것 같아. 왜 접냐? 이 새끼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새끼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한참 이것들은 더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표를 안 줄 것 같아. 난 걔네들이 노리는 게 그거라고 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떠드는 애들의 목적이 그거인 것 같아. 소위 이제 이 야권 중에서 관심을 갖고 못마땅하지만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한 사람들한테 투표 포기시키는 거. 이 새끼들은 아직 멀었다. 이 새끼들 더 좆배기 굴러야 된다.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래서 문 대표 대통령설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주변에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기사를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너무 인기에 연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재명 시장 하루 종일 트위터만 하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SNS만 하냐. 일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도 해. 이재명 시장은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SNS만 하냐. 이런 얘기까지 들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이재명 시장에 극렬 팬들이 있어. 극렬 팬들은 막 이재명 시장이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을 할지 몰라도 중간지대에 있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나치게 보이는 거야. 질려. 좀 이상하다. 너무 인기 막 자기가 얘기할 게 아닌데 성남시 활동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지나치게 인기 얻으려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왠지 저 사람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 정청래를 보면서 느끼는 걱정스러움 있잖아. 그것보다 이재명 시장이 난 더 걱정스러워. 정청래는 그래도 10개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말아먹는 그런 하나로 싹 말아먹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왠지 이재명 시장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나중에 그 크게 뒤통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띄우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말만 하면 막 욕이 올라와. 이재명을 디립다 밟는 거야.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잘 들어. 박원순 시장이랑 이재명 시장을 쟤네들이 계속 밟는 이유가 뭐냐. 수도권표 떨어뜨리려는 거야. 자, 경기도에 많은 시장과 그 지자체장이 있어. 이름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경기도 중에 성남시장 이재명밖에 몰라. 그러면 경기도 지역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재명 시장이 곧 진보 세력의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경기도 지자체 단체장이야. 박원순 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서울시장이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역비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해서 박 시장에 흠집을 내는 거야. 근데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그 흠집을 만들게 해. 뭐라고 쓸데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막 일베 애들이 까대.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 싸잡아 욕을 먹는 거야. 싸잡아 욕을 먹는다고. 나는 이놈의 그 김부선 얘기도 김부선 씨가 뜨면 꼭 이재명 얘기가 따라오고 그러면서 꼭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두 사람 얘기가 2년에 한 번은 근데 교묘하게 선거 전이야. 꼭 선거 전이 되면 그치? 김부선이 조용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와. 선거 때만 되면 막 떠. 그러면서 김부선이 뜨면 꼭 이재명 얘기가 같이 나와. 그러면 꼭 또 이 김부선은 꼭 글을 쓸 때 왠지 이재명 시장인 것처럼 글을 써. 그래 놓고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정확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글을 써. 번번이 그래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예. 그래서 내가 불길하다는 거야.
물론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김부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형수 얘기하고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해. 그럼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봐봐. NLL 논쟁으로 NLL을 팔아먹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근데 NLL 팔아먹었다란 말로 도배해버리면 선거 하나 말아먹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NLL을 팔아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선거 말아먹잖아. 모든 언론이 때로 떠들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지난 2012년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선을 했어. 문재인이 11전 11승이었어. 다 1등 했어. 기사가 됐나? 안 됐어. 김두관, 손학규가 시비 걸면서 보이콧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많은 기사는 그 부분밖에 안 났다고. 기억나죠? 그 제주도 경선한 다음에 손학규, 김두관이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경선 보이콧 했다. 그 기사가 수백 개가 나와. 그게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사야. 나머지 기사는 안 나왔어 아예. 문재인이 11전 11승 했다. 11연전승 했다. 기사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손학규, 김두관이 그 보이콧 함으로 인해서 그 민주당 경선 말아먹은 거야. 그 뒤에 문재인이 다 이겼는데 감동이 없었잖아. 뭔 말인지 느낌이 와요? 그런 거라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잘하고 있어. 성남시장으로서 아주 그 일 잘하고 있어. 그 성남시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 수준이면 괜찮은데 꼭 미친놈들이 대통령 선거라고 얘기를 해. 대통령 후보라고. 난 진짜 씨발놈들이라고 봐. 무슨 기초단체장을 대통령 선거라고, 대통령감이라고 지랄을 떨어. 내가 볼 때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더 드는 거야. 거부감이 더 들고, 경계심이 들고, 쟤는 지금 진짜 뭐 지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저렇게 오바질이야?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해를 못해. 지금은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될 때라고 내가 벌써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우리 작년 봄부터 누구를 대통령으로 얘기한 새끼들은 전부 다 블랙이다. 내가 주장을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야권 분열 정책이 실패했어. 어떻게 실패냐? 당은 다르지만 당은 뭐 여러 정당으로 쪼개져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모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필요해? 그 내부를 잘라야 되는 거야.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해산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별로 띄우는 거지. 후보별로 띄워서 그 후보별로 그 찢어지게 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거야. 내가 그거 작년에 얘기했잖아. 기억나죠? 왜 대선 후보 얘기하면 안 되느냐? 누구를 대통령으로 이런 얘기 왜 하면 안 되느냐? 걔네들이 마지막으로 갈라치는 게 대권 후보별로 갈라치기 할 거다. 얘기했어 안 했어?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막판에 쟤네들이 쓰는 건 대권 후보별로 갈라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대권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밀지 마라. 그 얘기를 내가 했던 이유야.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이 딱 그래. 지금 트위터나 페북이나 누구를 대통령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내가 볼 때 국정원 끈앞풀이야. 적어도 국정원 끈앞풀들이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꼬시는 거야. 야, 너무 이재명 멋있지 않냐? 어머, 문재인만 보면 가슴이 떨리지 않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야. 그럼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씨발 그래갖고 말아먹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대선 후보 얘기하잖아. 그러면 누가 에라이 지랄들 한다. 중간지대가 그런다고. 옛날에 노무현 찍었다가 이명박 찍었다가 문재인과 박근혜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야권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이런 꼬라지를 보면 씨발
아이 말어.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요.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압승할 거라는데 미친 새끼들 아니야. 어? 지난번 12년도 그렇게 말아먹었어. 176석 가나요? 난 그 새끼가 국정원이라고 봐. 2012년에 176석 가나요? 내가 과반수도 못한다 그랬는데 막 과반수 넘을 거라고 걔 지랄 연병 떨었던 새끼들이 나는 국정원 끈앞풀이라고 본다고. 왜? 그놈들 때문에 내가 볼 때 최소 5%는 투표 안 했어. 최소 5%가 우리 표가 투표 안 했다고. 찍으러 나오면 우리를 찍었을 사람인데 그것들이 너무 설치면서 그 뭐라 그러나 기세 등등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왜?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는요 약자를 찍어주게 돼 있어. 한국 사람 정서는요 왠지 약자를 찍어주고 싶은, 특히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약자를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야. 명분을 가진 약자. 명분을 가진 약자. 그러면 이명박은 왜 찍어줬는데요? 그때는 정동영이 너무 상품성이 없었잖아. 정동영이 상품성이 없어. 만약에 문국현이 민주당 안에 후보였고 당내 경선을 통해 문국현이 후보가 됐다면 그 대선도 그렇게 깨지지 않았어. 근데 문국현이 자기 무슨 스톡옵션인가 뭔가 기한 채운다고 가을까지 안 나왔잖아. 그래서 대선 경선 끝난 다음에 대통령 출마하는 바람에 그때 말아먹은 거야. 그 와중에 정동영이가 자기 지지자들 불러 모아갖고 동원 선거하는 바람에 동원 선거라고 인터넷에서 쌍욕 먹고, 그러니 정동영에 대해서 대중들이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역대 최저표로 졌어. 역대 최대 표 차이로 졌다고. 그때 이명박 때 대통령 투표율도 엄청 낮았어.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제일 낮은 게 이명박 선거였는데 그때 정동영이 가장 표 차이 많이 난 후보였다고. 상품성이 없었기 때문이야. 명분도 없고 상품성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국정원이나 요런 댓글 조작하는 놈들이 그때 누구를 지지했어요? 문국현을 띄웠잖아. 명분을 문국현에게 줬기 때문에 정동영이 표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야. 2008년엔, 그러니까 2007년 대선을 그렇게 치르고 2008년에는 명분을 진보신당에게 주고 민주당 찍지 말라는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민주당이 80몇 석밖에 못 얻었잖아. 아유, 그때 개헌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2008년에.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러냐. 그리고 나서 2010년에는 국민참여당을 막 인터넷에서 띄웠고, 그래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그러고, 2012년엔 통진당을 막 띄우면서 민주당 찍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제1야당을 죽였단 말이야. 명분을 그쪽으로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선거를 치를 때 재작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의원들 봐봐. 어떻게 했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길거리에 서갖고 삼보일배 했잖아. 그래서 걔네가 선방했어요. 그 지자체에서 완전히 다 말아먹는 선거였는데, 새누리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선거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울고불고 읍소해갖고 표를 구걸한 거야. 그 다음에 2004년, 그때가 언제였어? 2004년에 탄핵 광풍이 불었잖아. 탄핵 광풍이 불어서 그때 완전히 한나라당 죽여버리자 분위기였어. 2004년 총선에서. 그런데 정동영이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막 난리가 난 거야.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대대적으로 선거 기간 내내 떠들었어. 그러면서 박근혜 붕대투혼 기억나요? 박근혜가 운동화 신고 붕대투혼, 선거의 여왕, 천막치고 쇼해가지고 그거 2004년 탄핵 광풍 막아낸 거야. 무슨 얘기냐? 결국은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정말 낮은 자세의 후보에게 표를 주게 돼 있다고. 그런데 2012년 분명히 진보 세력은 너무 교만했어.
이 야권이 진보 세력의 야권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마치 공천만 받으면 당연히 유권자가 찍어주는 것처럼 행세했어요. 그래갖고 공천권을 놓고 서로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고 그게 다 드러났고 인터넷으로 서로 선거하기 한 달 전까지 선거가 4월 12일인가 그랬잖아. 13일인가? 4월 11일이었어. 4월 11일 날 선거였는데 3월 17일까지 피비린내 나게 싸웠어. 그래가지고요 그 당내 경선하느라고 후보들이 전부 다 지쳐갖고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를 못한 거야. 그 선거에서. 이명박이 다 말아먹은 나라에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야권이 그렇게 교만무도하게 176석을 가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잘난 척을 하니까 중간에서 야권한테 그냥 한 표 줄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접어버린 거야. 아, 이 새끼들 너무 교만해. 내가 안 찍어도 되겠지. 그러면서 안 해버린 거야.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는 게 야권 지지자들이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때처럼 그렇게 물불 못 가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그렇게 사고 치면 또 말아먹어. 지금은요, 현재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거에 투표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특히나 너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흔들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렸어. 많은 국민들이 질려버린 거야. 문재인 흔들기, 그러면서 언론에서 양비론으로 나갔잖아. 문재인도 지겹다. 질린다. 문재인을 흔들어댄 놈들도 싫지만 끝까지 버틴 문재인도 질린다. 이렇게 얘네들이 언풀을 했어. 내 생각이 아니라 언풀이라고. 그게 뭘 요구한 거냐면, 뭘 노린 거냐.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질까 말까 한 사람들한테 정치적인 혐오감, 정치의 혐오감을 주려고 그걸 유도한 거야. 내가 왜 친노 비노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 그게 그들을 포기시키는 거야. 다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는 거지.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느냐라고 보이지만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친노랑 비노랑 밥그릇 싸움한 거다라고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친노 비노 싸움으로 안 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한길계에서 당 안에서 문제를 계속 일으켰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김한길계의 문제점을 그냥 국민들이 알게 하면 되고 문재인 측근으로 보인 사람들은 말조심 행동조심을 했어야 됐던 거야. 근데 대놓고 공갈치지 마라. 아니면 이 최재성도 그때 인터뷰 무슨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안철수한테 그랬던가 천정배한테 그랬던가 혼수를 너무 요구하지 말라는 둥 이러면서 인터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고민하다가 그걸 명분으로 틀어져 버리는 거야. 사실은 걔네들은요 야권 연대할 필요가 없어. 자기네들 존재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근데 이 정청래나 최재성 같은 사람들이 말실수를 잘해. 말실수를 잘해. 잘하다가 말실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말실수를 또 언론에서 아주 그냥 노리던 거 아니야. 언론이 그래 옳았구나. 진짜 그래. 자세가 옳았구나. 그리고 그걸 물고 늘어져. 늘 그래 왔어.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그런다. 이제 소위 문재인을 지지하는 일부 극렬 분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속이 시원한가?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아.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나면 시원하냐고. 시원하면 욕을 해. 근데 당신은 표를 잃을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참았는지 생각해봐. 왜 참았겠어? 왜 노무현으로 안 된다고 걔 지랄 연병하면서 그럴 때 그때 누구냐?
2번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누구냐, 그 극렬 분자들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붙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됐잖아. 후보가 된 노무현을 막 동교동계에서 흔들었어. 노무현으로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왜? 동교동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소위 노무현 쪽 사람들, 한마디로 영남 쪽의 민주화 인사들이 이제 부활될 거라고 본 거야. 그러면 동교동은 누가 적이냐? 상도동계가 적이었던 거야. 오늘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왜 동교동이 노무현을 싫어했나? 사실 나도 이거 잊고 있었던데 지금 떠오른 거야. 왜 동교동계가 그렇게 노무현계에 대해서 치를 떨고 싫어했냐 하면 옛날에 동교동계가 상도동계랑 엄청 싸운 거야. 옛날에 삼김씨 시절에, 삼김 시절. 김영삼, 김대중이, 김영삼이 상도동계, 그 다음에 김대중이 동교동계였어. 그래서 상도동, 동교동이 아주 목숨 걸고 싸운 거야. 그래갖고 옛날에 뭐 남진하고 그 누구였니? 나훈아가 깡패들 동원해서 싸우듯이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정치 깡패가 동원돼서 싸울 만큼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야권표를 놓고 둘이서 박터지게 싸웠던 거야. 그러니까 동교동계는 상도동에 대한 그 잔금이 남아있었던 거야. 앙금이. 그런데 사실 그 상도동계가 김영삼이 노태우의 품에 안기는 순간 상도동계는 공중분해돼 버린 거야.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그게 92년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건 2002년이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그래서 많은 젊은 층은 상도동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몰랐던 거야. 상도동이라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노무현은 신진스타, 떠오르는 개혁세력, 거기다가 영남을 갈라치게 할 수 있는, 영남의 민주세력을 복원할 수 있는 좋은 무기다만 바라본 거야. 그런데 동교동은 노무현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봤어? 상도동의 잔상을 본 거야. 옛날 김영삼 따라다니던 젊은 애들이 노무현 주변에 있어. 옛날에 상도동, 동교동이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때 김영삼 밑에 따라지로 노무현이 상도동계 막내였어. 노무현이 상도동계 막내였던 거야. 그래서 동교동계는 노무현을 보면 그때 악몽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감정이, 악감정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김영삼한테 가서 시계 보여주고 그랬다가 그걸로 찍힌 거 아니야, 이 민주 세력한테. 그러니까 그 동교동계 정치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어. 상도동계가 존재했고, 상도동계 막내로 영입된 게 노무현이었던 거야. 김영삼이 마지막으로 영입했던 존재가 노무현이었는데, 노무현은 김영삼하고 크게 싸우고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도동의 막내라는 기억이 동교동 그 할아버지들한테는 있는 거야. 동교동 노인들이 볼 때는 노무현을 보면 상도동이랑 싸웠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그때의 적대감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은 누구야? 노무현 친구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보면 그 악감정, 그 시절, 젊은 시절의 그 투쟁이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용서가 안 됐던 거야. 그게 그 뿌리예요. 그 동교동 할아버지들의 앙심의 근원이 그거야.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노무현은 후보가 안 된다고 2002년에 계속 흔들었어.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정치 생판 모르는 어린 것들, 그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런 애들이 씨발 우리가 왜 꼭 2번 달아야 되냐, 이 철없는 어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나가자, 3번도 좋고 12번도 좋다 그랬다니까. 걔네들이 막 떠들면서 2번 따위 필요 없다, 2번 버리고 나가서 무소속으로 가자 이랬어.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지 알지? 이러면서 이 철없는 정치의 상도동 동교동계에 그 뿌리 깊은 논쟁을 모르고 그 역사를 모르는 애들이 끓는 물에다가 성냥불을 그거 던진 거야 그때.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부글부글 폭발을 해버리면서 노무현에 대한 앙심을 가슴에 이제
돌로 새긴 거야. 돌에다 새긴 거야.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도저히 민주당하고는 못 산다. 이 동교동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래갖고 열린우리당 분당을 했네. 이 동교동계의 돌에 새긴 노무현에 대한 분노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이제 불을 뗀 거야. 돌을 이제 노무현 나쁜 놈 이렇게 파놨는데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을 한 순간 그 홈에다 기름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불을 떼서 날마다 불 위에서 타는 노무현 나쁜 놈이란 불을 활활 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무현 탄핵하는데 표를 던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이게 그들의 정서적인 과정이란 말이야. 정서적 과정.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대체 왜 그들이 노무현을 흔들었나, 왜 문재인을 흔들었나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흔들어 댔어. 그러면 노무현이 포기했나? 나갔어? 문재인이 포기했나? 나갔어? 문재인이 이 당에 아직도 당원이고 노무현이 이 당으로 출마한 이유가 뭐겠냐고. 이 사람들은 계산을 한 거야. 노무현은 정확히 계산했어. 2번을 달고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 안 된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래서 2번을 끝까지 지킨 거야. 노무현 혼자. 소위 노무현을 만들었다는 뭐 노사모니 뭐 이 사람들이 노무현 데리고 나가자 이러고 있었어. 근데 노무현은 버텼다고. 2번이면 대통령이 돼도 2번이 아니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틴 거야. 2번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철없이 옆에서 막말하는 애들이 동교동을 자극했고, 그러면 동교동은 뭐냐? 그 호남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통하는 거야. 왜? 동교동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땐 할아버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그 옛날에는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야권 정치하면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하고 태평양에 빠져 죽을 뻔하고 사형선고 2번씩 받을 때 그래도 김대중을 지켰던 사람들이야. 물론 김대중을 팔아 자기 밥그릇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김대중이 돌아올 뭐가 됐던 그 바탕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호남에게는 그들이 김대중의 동지로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 시절에 그 동교동계는 김대중이 가장 어려울 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지켜준 동지들로, 그러니 그 사람들에 대한 의리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교동은 언제 죽느냐? 동교동계가 언제 죽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딱 진 다음에 정계 은퇴를 선언해요. 92년 대선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가. 미국으로 가고 그 영국으로 가고, 미국하고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92년부터 96년까지 해외에 거주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96년에 돌아와요. 95년인가 6년에 돌아오게 돼. 그럼 돌아와가지고 그 97년 대선을 준비하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이 동교동계에서 뭐 김대중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김대중은 이미 정계 은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이만섭이었나? 그때가 아마 이만섭이었던 것 같은데, 이만섭이랑 또 누구 있어? 이만섭하고 또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누구지 찾아봐. 걔네들이 자리를 안 내, 이기택. 이기택이 자리를 안 내놓은 거야. 정계 은퇴한다더니 왜 돌아왔냐.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의 전통 세력이 거기서 흔들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어. 새정치국민회의로 나왔지.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 당명이 없었다니까. 정계 은퇴하고 이만섭 이기태기가 딱 차지했는데 돌아오니까 얘네들이 황당한 거야. 이제는 기다리던 우리 차례인가 했는데 김대중이 돌아왔다. 그래갖고 안 비켜내고 버티니까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그때 대거 재야 인사들을 영입하고 젊은 운동권 애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구민주당과의 차이점을 드러냈던 거지.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니까, 예, 이 동교동기, 다시 동교동계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지지자다 이러고 다시 돌아온 거야. 그때 이기택이랑 이만섭이랑 김대중에게 내줄 수 없다 막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때 동교동계가 그래서 욕을 먹어. 정확하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내놔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이 동교동계가 다시 설치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정풍운동이라고 김근태 의원이 동교동계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 동교동계가 계속 이렇게 지분을 요구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김대중의 측근이라고 요구하면, 그러면 결국 새로운 민주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동교동계가 은퇴해야 된다, 이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고문의 주장을 이해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면서 정동영이가 언론 앞에서 자기가 정풍운동을 주도하겠다, 동교동계를 척결하겠다, 언론에다 자기가 마치 그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그게 정동영의 정풍운동의 시작이야. 원래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근태 의원이 거기서 딱 맞짱을 떴고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야. 그게 2000년 정도예요. 예, 그게 내 기억에 2000년인가 그랬어. 그래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더러 차기를 준비하라 그랬어. 차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라고. 근데 그때 노무현 후보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동교동이 아니라 김근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자기는 대통령 후보 출마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지. 그 2000년에 원래 그 전까지는 88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떴었어.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완전히 김영삼이 합당하는 순간 꼬마 민주당으로 나왔지만 공천을 다시 못 받고 그 당선도 다시 안 됐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의 재보선인가 한번 종로로 나오고 나머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이러면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다지 그 당시에 민주세력, 그러니까 민주당의 구민주당 지지자들, 소위 2번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어, 2000년까지. 근데 노무현 후보가 그 김근태 편을 딱 들은 거야. 그러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군으로 딱 분류가 돼. 그전에는 한광욱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김근태라면 자기가 대통령 후보 출마 안 한다, 그 말을 2000년에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군으로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아티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야.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승부수를 던질 줄 알았던 거지. 그때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 그렇게 승부수를 딱 던져놓고 자기를 대통령 후보군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부산에 출마를 하는 거야. 그리고 부산에 출마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아무도 없는 부산 운동장에서 쩝쩝거리는 영상을 찍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불쌍하지 않냐, 바보 노무현을 돕자, 그러면서 노사모가 만들어져. 그렇게 노사모가 만들어져서 2002년에 노사모 조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 스타를 만들고 광주에서 노무현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파죽지세로 정권을 재창출하게 된 거였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판을 바꾸는 정치인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오려면 500년은 기다려야 돼. 노무현은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이었어. 예.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정치인.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노무현 대통령만큼 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옛날에 정도전밖에 없었다고. 우리 역사상 정도전이 판을 바꾼 대통령이야. 아니, 판을 바꾼 사람이야. 고려 말에 유배 갔던 사람이야. 고려의 기득권 권문세족에게 찍혀가지고
이 젊은 사대부 새끼 그래가지고 20년인가 30년인가를 그 해남 지방에 가가지고 해남에 유배 생활을 해. 정도전이. 그리고 나서 그 유배 생활 수십 년 유배 생활을 해가지고 판을 짜갖고 돌아온 게 신왕조 조선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조선으로 그냥 처음부터 역성혁명을 일으키면 반감이 거셀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재상이 되는 걸 꿈꾼 거지. 그래서 이 조선의 성립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요? 처음부터 조선이 성립된 게 아니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먼저 수도를 먼저 바꾸던가.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1392년이 조선의 성립이야. 그런데 그 88년이 위화도 해군이고 위화도 해군을 한 다음에 전권을 먼저 잡잖아. 그런 다음에 90년도에 먼저 천도를 하든가 그래. 그지? 그러니까 90년도에 그렇지 과전법을 먼저 시행해. 과전법을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과전법을 먼저 시행을 해서 뭘 하느냐 하면 그 고려의 그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야. 엄청난 사람이야. 1990년에 과전법을 시행을 해서 그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버려. 그래서 이 신진 관료들에게 경제적 주권을 준 거야.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진 관료들이 이성계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또 천도를 해요. 천도는 94년에 하든가? 하여튼 이게 이 과정이 2년씩 서서히 먼저 경제적 기반을 허물고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웃기냐면 전국의 절에 가보잖아. 전국의 절에 가보면 여기가 이성계가 기도한 곳이다. 그런 전설이 다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정도전은 억불숭유 정책을 폈다고. 억불숭유 정책을 펴서 불교를 탄압한다는 걸 정확히 국시로 세웠어.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정서는 뭐야? 불교야. 그러니까 모든 절에 그 이성계가 기도한 곳이다라는 전부 다 전설적인 암자들을 쓱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정도전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다 이성계는 누구야? 바지사장이야. 이성계는 사실 왜 이성계를 그때 정도전이 선택했느냐 하면 최영은 고려 귀족 출신의 장군이었어. 그러니까 최영은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었다고. 그러니까 최영하고 손을 잡으면 고려 기득권 세력을 무찌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성계는 누구였냐? 이 사람이 여진족 동네에서 떠돌던 장군이야. 지방 장군.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나라를 세운 유방 있잖아.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냐 하면 그 유방도 그랬거든. 지역을 떠돌던 약간 좀 모자란 삼류 장군이었어. 유방이 지역을 떠돌던 삼류 장군이었고 항우의 부하였다고. 근데 항우의 부하였던 얘가 어느 날 욕심을 품고 항우한테 들이댔는데 항우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면서 얘가 볼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 유방이 어떻게 한나라를 세웠느냐? 항우의 최고 부하였던 한신, 전쟁의 신 한신이 유방으로 넘어오면서 유방이 갑자기 뜨고 항우가 죽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왕조를 세운 것처럼 그때 정도전이 이성계를 선택한 건 이성계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권력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성계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 왜 지랄들이지? 미안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 출신의 삼류 장군이었던 이성계를 일부러 정도전이 키워준 거야. 그래서 정도전이 찾아가서 위화도 갈 때 그때 위화도가 누구 지시 받고 가는 거야? 최영의 지시를 받고 가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최영이 시키면 쫄래쫄래 갔어. 최영이 시키면 쫄래쫄래 이렇게 갔단 말이야. 잠깐만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중계방에서 죄송합니다. 최영이 야 성계야 너 저쪽 가고 좀 정리 좀 하고 와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성계가 출발하는 이성계한테 정도전이 찾아가는 거야. 출발하는 이성계한테 정도전이 찾아가서 언제까지 최영의
이인자를 할 거냐. 거기서 헛바람을 넣죠. 그래도 얘가 골목대장인데, 그래도 이성계가 지네 부하들 앞에서는 골목대장인데, 그 골목대장한테 헛바람을 딱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전이는 이성계의 사람 됨됨을 본 거지. 이성계 얘가 그 조금만 바람을 넣어주면 허파에 바람들에다. 그리고 이성계한테 언제까지 최영의 이인자 할 거냐 이러면서 싹 바람을 넣으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딱 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씨발 진짜 내가 여기서 이성계 최영 말 듣고 딱 가면 내가 최영한테는 인정받아도 언제까지나 최영 부하밖에 안 되는데 최영의 꼬붕으로 살 거냐 한바탕 왕이 돼볼 거냐 이래가지고 얘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장마철에 강 건너면 안 된다는 개소리 하면서 돌아온 거야 이성계가. 참고로 내가 전주희 씨랑 이성계랑 그 역사적으로는 통한 사람이야.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이성계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성계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88년도에 1488년도에 하루아침에 역사를 바꿨냐? 아니야. 먼저 경제 기반을 흔들고 그 다음에 천도를 해서 지역적 기반을 흔들고 그렇게 서서히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을 만든 거야. 근데 사실 조선을 1392년이라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이냐 아니냐가 애매했어. 이성계가요 원래 조선왕이 아니야. 조선왕이 된 게 아니라 고려의 왕으로 나와. 고려의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국명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야. 아주 절차.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정서적인 감정을 싹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뭘 쓰느냐 하면 그때 또 스님 하나를 쓰잖아. 스님 하나를 출연시켜가지고 이 개성의 운이 다했다. 개성의 운이 다했으니까 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소문에 입소문을 내. 왜? 그 당시에 국민 정서는 불교가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를 시켜가지고 이거 개성의 운이 다했으니까 이사 가야 된다라고 국민들한테 겁을 쫙. 스님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우지가 그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온갖 그 정서적인 그 수를 써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 게 정도전인데 그 정도전이 정말 정치 아티스트야. 정도전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한반도는 조선을 세우지 못하고 중국의 소국이 됐을 수도 있어. 산둥반도처럼. 그런데 이 정도전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의 독점적 지휘권을 따낸 거죠. 그게 정도전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정도전은 조선을 만들 때부터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재상의 나라. 그걸 만든 거야. 그래서 의정부에서 의정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의회인 거야. 의정부가 양반 관료들의 그 의사결정기구. 그래서 왕이 함부로 정치하지 못하고 반드시 의정부와의 동의를 얻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게 그 의정부예요. 그래서 태조 때 의정부가 만들어져. 그랬는데 태종 이방원이가 정도전 죽이잖아.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 이방원이 선택한 정치체제가 뭐야? 육조 직계제. 그래서 국사 시간에 보면 의정부와 육조체제 그게 그 태조가 만들었다가 세종이 다시 만드는데 그 세종의 아버지 태종이 육조 직계제. 그래서 행정부 수반은 나야. 행정부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게 육조 직계제야. 근데 세종이 아버지가 얘기한 육조 직계제에 반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의정부와 육조를 부활시키고 그래서 황희라는 사람을 맞지? 황희가 그때 영의정이었죠. 황희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를 다시 부활시켜. 그랬는데 그 세종의 그 아들이 누구야? 걔 세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종이 그 자기를 셋째 아들을 왕을 시킨 태종은 강력한 왕권주의자야.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정도전의 반대파. 그런데 세종은 왕권이 강화되면 그 왕의 역할이 왕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조선이 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조선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도전의 주장에 동의한 거야, 세종은.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의정부와 육조 체계로 개편을 해. 그러면서 자기 아들, 그 문종이
굉장히 병약했지만 문종에게 지위를 물려주는 거야. 그냥 왕은 명예로운 자리다. 그래서 문종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문종은 단종에게 물려주도록 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세종은 죽어. 그랬는데 세종의 아들이었던 세조가 흑심을 품는 거지. 형은 병약해. 조카는 어려. 이러면 왕권이 개판이 되고 조선은 곧 다른 오랑캐들에게 먹힐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권을 잡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한 일이 또 뭐예요? 육조 직계제. 태종과 세조가 똑같이 육조 직계제라면서 행정부를 직접 통치하겠다. 왕권, 실권, 왕이 실제로 정치하겠다 했던 게 세조야. 그랬는데 그 세조의 자식이 누구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예종이 그 세조의 큰아들이 죽어. 세조의 큰아들이 죽는 바람에 세조의 큰아들 며느리가 쫓겨나요. 손자를 데리고 사가로 나가고, 그 밑에 이제 이 예종이라고, 그게 둘째 아들인가 뭔가 하여튼 걔를 왕으로 세웠는데, 얘는 별 힘이 없었어. 힘이 없었고, 이 성종의 엄마, 그게 인수대비인가 그러지? 성종의 엄마가 이를 악물고, 나는, 내가 중전은 못됐지만 대비는 될 거다. 그러면서 자식을 특훈을 시키는 거야. 특수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성종을 왕으로 짜잔! 데리고 이제 예종이 죽은 다음에, 성종을 왕으로 만들고 들어가. 그런데 이 성종은 또 누구 파야? 세종파야. 그래서 조선 초기의 왕 중에 4명이 중요해. 그 태종이랑 태조하고 정조는 아무것도 아니야. 태조 정종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종이 왕이었던 건 그 당시 사실 역사적 기록도 애매해. 정종은 날마다 동생한테 네가 왕해 그러다가 한 2년인가 버티다가 도망간 게 정종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실질적 왕 같았던 건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 그래서 세종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까지 조선의 기틀을 잡는 거야. 세종 때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법전을 완성한 게 세종부터 성종이고, 그들이 추구했던 시대가 의정부와 육조체제, 그리고 선비와 재상의 나라, 왕이 혼자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민본정치, 이런 맹자가 이야기한 그 학문적인 이상향을 조선에 확립하겠다. 그게 세종과 성종의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성종은 아들을, 이 성종도 여자보를 잘못 보고 그냥 아들을 잘못 낳는 바람에 홀다닥 말아먹는 거 아니야. 그 아들이 연산군이잖아. 응. 벌써 오셨나 보네? 야, 완전히 미친 것 같아. 지금 이거 아까 방송을 하는데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게 원래 7.7이더니 지금 32까지 올라갔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죠. 예. 이거 봐. 근데 이게 딱 화면을 갖다 대면 훅 내려가. 예. 이게 지금 보니까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32에서 7.7로 내려간 거야. 조금 아까 이쪽에 숫자가 32메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2메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 7.7 단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저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방송을 외부에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아. 트래픽을 거는 거야. 예. 지금 이제 트래픽을 걸어가지고요. 원래는 이 7.7 요 자리에, 보통은 뭐 300 kbps, 100 kbps 이 정도 나와야 돼. 그런데 이 기준선이 7.7메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 컴퓨터로 누가 외부에서 지금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바이러스는 아닌가 봐. 실시간으로 내 컴퓨터에서 뭔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글들이 방송 보기가 안 된대. 그 방송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거 봐. 내가 카메라 옮기면 이렇게 돼. 방송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해서, 예, 방송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해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지금 시청하기가 어렵다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시청자들이 한 1000명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성능, 기준선이, 예, 기준선이 1메가도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업로드하는 데이터 용량이, 뭐, 이게 아프리카가 크지가 않아.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주 들어서서 이러는데, 지난주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 예. 아까 방폭이 아니라 님이 튕기신 거예요. 예. 님들이 튕기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 컴퓨터에다가 누가 트래픽을 계속 걸어가지고 우리 방송의 이제 시청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지금 들어오기가 어렵고 들어왔다가 자꾸 튕기고 그러죠. 예. 지금 이번 주에 여러 번. 그게 이제 지금 제 방송을 바깥에서 외부에서 트래픽을 자꾸 걸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튕겨나가는 거야. 동시에 막 몇백 명씩 튕겨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못 들어온 지 일주일. 지금 지난주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점검.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야. 지난주에 무슨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아프리카 직원 여러분 이 방송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원인이 뭔지 좀 찾아주세요. 예, 원인이 뭔지 좀 찾아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계속 튕기고 무엇보다 지금 들어오기가 안 되는 거야. 시청하기를 누르면 방송을 불러오는 중입니다에 멈춰 있는 거. 계속 돌기만 하고 못 들어온다고. 시청하기가 안 된대. 근데 다른 방송은 되는데 우리 방송만 안 돼. 다른 방송은 되는데 우리 방송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체가 안 되면, 이건 지난번에 업데이트 하면서 뭔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탑 컴퓨터가, 옛날에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 근데 스마트폰이 전면 보급된 2010년 이후로는 데스크탑을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한다며, 업그레이드를. 그 데스크탑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데스크탑 조립하던 공장들도 많이 망하고, 그러니까 조립했던 회사들이 많이 망하고, 몇 개만 전문적으로 남아있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는 왜 PC방이 되게 많았잖아요. PC방이 되게 많아가지고 PC방 조립해주면서도 먹고 살았는데, 그 PC방들이 전부 다 금연된 다음에 성인 게임장만 살아남고 많이 사라졌어. PC방도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다음에 집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안 한대.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컴퓨터 사양이 옛날 사양이 많은 거야. 컴퓨터가 옛날 사양이 많은데 아프리카는 계속 발전하고 거기서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뭐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나도 탈당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더 이상 희망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되게 패배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어차피 안 될 거다. 해봤자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총선에 대한 관심을 끄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나 열기가 많이 식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분위기? 어차피 이제 안철수가 탈당하고, 이 야권은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문 대표까지 사퇴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거를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고, 막 관심 갖고, 문재인이 좋아서 입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충격이야. 사실.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슬럼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진성준 의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야당의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야당의 올바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게 좀 희망으로 번져 나간다면,
예, 희망으로 좀 번져 나간다라면 내가 얼마 버는지 궁금하면 네가 얼마 버는지 까봐. 너는 시급 18원이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소강기인데 제가 이 시사 방송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요. 이 막 열기가 다 올라가잖아. 이 열기는 3개월이면 반드시 가라앉게 돼 있어. 3개월이면 가라앉게 돼 있고, 이게 지금 이제 11월, 그러니까 9월 달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월, 11월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쉬고 싶은 때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소강기에 있다가, 이제 3월, 후보들이 결정되고 3월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야. 지금 2월달 안에, 그러니까 이 2월달 안에 야당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야당 후보가 공천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남은 어려움은 그거죠. 지역별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고 그 공천 잡음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관심 가진 유권자들한테 포기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네. 근데 방송하면서 계속 반말이네. 반말이 재수 없으면 나가. 왜 보면서 시비질이야. 김종인으로 승부가 됨. 지금 야당 후보가 김종인이 혼자서 200 몇십 명이에요? 김종인으로 승부가 됨?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럼 김종인으로 승부가 안 되면, 누구? 다른 사람? 예. 김종인, 신기남, 노영민, 구명운동의 경로,